첫 시간입니다. 자, 이제 물리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문제를 좀 풀었고요. 선생님과 함께 그 문제를 살펴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 나가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고 안 풀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찌됐건 새로운 형태의 문제, 누구나 어려워하는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감점 요인을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논술 고사장에서 논술을 본 적이 없죠. 그냥 어느 정도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제를 좀 풀다 보는데 사실 고사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접하다 보면은 그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좀 심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자체가 좀 오래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한 문제 한 문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다뤄볼 문제는 인하대학교에서 출제됐던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대학교 문항 같은 것들이 과학 논술의 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의 어떤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이런 딱딱 그 과목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을 잘 물어보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워밍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받으시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요, 당연히 유의사항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어떤 유의사항을 내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뭐 유의사항을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시문을 보기보다는 항상 문제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때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왜냐? 보통 일반적으로 논술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여러 개의 세트 문항들이 출제가 되죠. 그 세트 문항들이 출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는 제시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문을 읽다 보면요, 제시문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긴 경우는요, 그 제시문 자체만을 읽는 것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봤다?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힌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제시문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과정을 두 번 반복하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간에 허비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일단 시간 자체를 줄이라는 것. 그걸 줄이기 위해서 문제부터 먼저 보라는 것.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문제 3번 문제에서 어떤 하나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사람이 눈이 덮인 경사면을 지면에서 높이가 h인 위치에서 초기에 정지 상태로부터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h 높이에서 썰매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 문제 조건들을 읽다 보면은 이때 이 사람이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요 경사면은 마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지면에 도착한 이후 다시 또 다른 경사면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경사면에 뭐는 존재해? 마찰 계수가 존재를 해. 그 말인즉슨 저 수레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꾸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체는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다가 정지하겠구나. 이 상황까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형의 문제들을 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주관식 문제 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죠? 논술입니다. 논술이 뭐죠? 논술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몇 번씩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논술이에요. 오케이? 그럼 과연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물건을 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하나 팔 거야. 건강보조식품을 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드글드글 모여있는 장소에서 내가 약을 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약이 잘 팔릴까요? 어떻게 하면 약이 잘 팔릴까? 그 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니? 남자한테 좋다고. 그럼요. 정력에 좋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게임 셋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약을 여자들한테 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게임 셋입니다. 그죠? 어찌됐건 그 약이 비타민제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죠. 논술이 그렇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자체를 해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단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의 답은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부여를 해야 돼요. 조건들을 부여를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에 대한 해결 과정을 논해줘야 됩니다. 해결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에 따른 결과 또는 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를 보여줘야 되겠지. 맞지? 이 세 가지가 꼭 나와야지만 올바로 된 논술 답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문제를 드리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을 가만히 좀 관찰을 해봤더니 일단 제시문 빼고 바로 문제를 보면서 바로 문제를 쓱쓱쓱 풀어 나가는 걸 봤어요. 당연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논술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알고 있다고 해서 남이 안다라는 보장을 하면 안 되겠죠. 즉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봤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초기 속도가 정리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하나의 다 조건들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초기 속도를 예를 들어 V, 제로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처음에 초기 속력은 0이다 이런 식의 조건들도 계속해서 답안지에 부여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경사면을 내려오는 동안에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런 것들 표현을 해줘야 되죠. 경사면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마찰 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력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에다 다 옮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나중에 답안지에 옮길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지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문항 하나하나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은요. 눈썰매나 눈 덮인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서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 V0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앞서 조건을 부여했던 것들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1번 문제는 뭘 계산을 해라? 뭘 표현을 해라?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을 때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을 계산하라고 했죠. 근데 그 속력을 어떻게 표현해라? V, 제로로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서 처음 정지 상태에 있을 때를 V0라고 부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이것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답안 작성할 때는 물어보는 형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처음에 V0로 했지만 그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V, 초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답안들을 부여해 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봐도 1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죠? 왜? 지금 현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썰매가 경사면을 내려오는 동안에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는 보존될 것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처음 H 높이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와 지면에 도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을 우리가 설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V자료를 계산할 때 G와 H를 이용하여서 나타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라 이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눈썰매를 타고 오는 사람의 질량의 합이 얼마다? 질량의 합이 얼마다? m이다 라고 부여했기 때문에 처음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관련일까? 오로지 뭐다? 바로 위치 에너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는 m, g, h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겠지? 그런데 이후에 경사면을 따라 내려왔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히 유지되는 상태에서 뭐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지.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K라면은요. 그죠?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0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때 요 값과 요 값이 어떻다? 같다. 그지?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그지? m, g, h는 그지? 2분의 1 m V0의 제곱이니까 V0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V0는 하고 정리하면 얼마가 나와요? 루트 2, G, H로 가지고 나오겠죠. 1번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요거 문제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들은 과학논술 듣기 전에 이미 수리논술을 좀 배워왔기 때문에 아마도 답안지를 작성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행동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 답안지에 쓰지 말아야 될 것들. 오케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물리를 풀다 보면은요, 물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조건들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점을 받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 조건이 일단 이 사람과 물체의 질량이 m이라는 거. 그죠? 요거 나왔죠? 그리고 초기 속력 V0라는 거 나왔죠? 초기 속력이 0이라는 거 나왔죠? 그러면서 마찰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거 나왔죠? 그러면서 각각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내용들을 지금 식으로 표현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U가 뭐다? 위치 에너지다. K가 뭐다?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때는 내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초기 높이 H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U라고 가정하면 U는 mgH다. 이렇게 정의해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면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를 K라고 정의 내렸으면 2분의 1 mv의 제곱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낼 때 그래서 V0는 루트 2GH 미터 퍼 세크이다. 꼭 단위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위 앞서 문제 풀었을 때 단위 적으셨습니까? 안 적으셨죠? 그죠? 단위 꼭 적으셔야 됩니다. 물리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단위예요. 알겠죠? 되게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풀어보게 될 몇 가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단위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단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 절대 빼놓지 않고 다 풀어야 돼요. 다 써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성에서 단위가 제시돼 있지 않은. 아니요. 그래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를 풀 때 역학적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치 에너지에서 질량의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단위다. G는 중력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가속도 단위를 가지겠죠. H는 뭐다? 미터의 단위를 가진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에서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고 속력은 미터 퍼 세컨드 단위잖아요. 이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가장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때 이런 조건들을 써주면서 최종적으로 미터 퍼 세크를 적어주시는 게 물리의 끝이라는 겁니다. 답의 완성. 오케이? 이런 것들 물론 부여되지 않았다면 안 적어주셔도 되지만 적는다고 해서 감점을 받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즉슨 안 적었을 때 감점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지? 적어서 감점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는 연습을 처음부터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썰매가 정지할 때까지 안전 면면을 따라 움직인 거리 S를 구하라 그랬고, 이때 H, 그 다음에 경사면의 각도, 세타, 그죠? 그 다음에 마찰 개수, U라고 이제 표현하라고 그랬었죠. 그지? 아마도 이 문제, 우리가 역학 문제 풀다 보면은 간단하게 푸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1번 문제와 연결이 되는 계속해서 문제죠. 물리가 세트 문항으로 나온다면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이렇게 나왔을 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 풀 때 1번에 대한 어떤 값들이 필요하다면 그 값들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앞서 1번에서 구했던 지금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 V0는 얼마다? 루트 E, G, H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AGH 리터 퍼 세크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알고 있고요. 올라가는 동안 갖게 될 운동 마찰계수 얼마다? 운동 마찰계수 U다. 그죠? 그리고 경사각은 얼마다? 세타다. 이런 식의 조건들 다 부여되어 있죠.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써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논술 글로 적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문계 논술과 그 다음에 수리 과학 논술에서의 결정적인 차이. 인문계 논술은 주구장창 글로 설명해야 되죠. 맞지? 근데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중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리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말로 설명이 되게 까다로운 경우에는 당연히 그림으로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상당히 편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마 또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경사각 세타에서 그지? 질량 M인 물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 S만큼의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정지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물체가 마찰계수가 뮤인 경사각을 따라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뭐가 작용해? 그렇죠. 마찰력 F가 작용을 하겠죠. 그 마찰력 F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물체에게 마찰력이 1을 해주니까 그지? 그 1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그지? 마찰력이 해준 1과 같아지는 그 시점까지 물체가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뭐 설명해 줘야 되겠어? 마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마찰력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그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경사각 세타입니다. 물체가 질량 M인 상태에서 경사면 위에 놓여 있을 때 이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 한번 보자고요. 이때 중력 가속도가 G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아래 연직 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을 하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 mg가 두 개로 분해가 되죠.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 바로 mg 슬라이딩 세타. 그죠? 맞죠? mg 슬라이딩 세타. 그리고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mg 코사인 세타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항상 물체는 mg의 중력 때문에 mg 사인 세타만큼의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체의 이동 방향이 어느 방향? 위쪽 방향. 맞죠? 그러면 당연히 물체와 지면이 닿는 이 시점에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할 것이다? 마찰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랬을 때 마찰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마찰계수에다가 그지? 수직항력 n을 곱한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해당하는 수직항력이 뭐다? 바로 mg 코사인 세타다. 따라서 뮤 mg 코사인 세타만큼의 바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구나. 여기까지 설명 계속 해줄 수가 있죠.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깔끔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써.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딱 그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술고사장에 가면 연습장을 충분히 주거든요. 그 연습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막 그려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다시 답안지에다가는 깔끔하게 옮겨주시는 겁니다. 색깔은 못 들어. 안 됩니다. 색깔은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아까 문제 고사장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유의사항이라고 했죠. 학교마다 유의사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특히나 필기 도구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필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학교는 연필을 쓸 때는 무조건 빵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 있는 볼펜을 못 쓰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흑색 볼펜으로 쓸 때 또 흑색 볼펜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볼펜들로만 쓰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색깔을 못 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쓸 수 있다면 좀 더 깔끔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미리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딱 해본 다음에 어떤 것들만 필요한 건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물체가
지금 경사면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술에게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알짜 힘을 계산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알짜 힘은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경사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M, G, 사인 세타와 그지? 그다음에 마찰력, U, MG, 코사인 세타. 요거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더해줄 거거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사항. 물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점 요인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그러니까 이 벡터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물체가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아준다면요. 이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mg 사인 세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리고 마찰력도 당연히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알짜리 이만큼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 풀이하는 거는 동일하겠지.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예를 들어 이만큼의 일정한 알짜리 생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에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S 자체를 계산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S를 우리가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알짜 힘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힘 자체가 일정하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맞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를 계산을 해보는 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물체는 올라가는 동안 질량 n분의, 그죠? 힘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만큼이 작용을 하니까 m과 m 다 소거를 시켜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얼마나?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g 코사인 세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오는 공식 중에 외우지 못한다면 그냥 접시말에 코박고 죽어야 되는 세 가지의 공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는 것. 그지? 바로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마지막으로 두 개씩 연립해서 만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됐습니까? 어차피 우리 초기 속력 알아요. 초기 속력 알고, 그제? 가속도 압니다. 거기다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야? 이동거리 S잖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E,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써줄 수가 있겠죠. 난 이걸 쓰겠다. 보여줘야죠. 답안지에다가. 맞지? 답안지에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조건들 부여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는 어떻게 계산한다? EA분의 V제곱으로 계산한다. 아니다. V제곱이 아니지. V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부호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 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A에다가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사인 세타 뮤 G 사인 세타 넣어주고 V0 적어 넣어주면 되겠죠? 거기다가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 어떻게 나와요? 사인 세타 플러스 뮤 코사인 세타분의 H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풀이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문장으로 작성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로 봤을 때,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는요. 움직인 거리 S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세타와 뮤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리고 이때 최소 이동거리 S를 H와 뮤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3번 문제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지어서 답안을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건 그냥 지웁시다. 자, 지우고 2번 문제 했던 거 계속 연결해서 갈 거예요. 자, 3번 문제는 지금 현재 이동거리 S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세타의 관계를 찾으라는 거죠. 세타와 뮤의 관계를. 맞지? 그 말은 뭐야? 식을 정리하는 이야기죠. 맞죠? 그때 S는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사인 세타 플러스 뮤 코사인 세타분의 H 요것의 최소값을 계산하라. 그런데 어찌됐건 물리는 수학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 뜻은 문제 중에서 최소, 최대 이딴 식의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생각해야 될 거. 미분이죠. 오케이? 미분을 해서 최소값을 찾아내는 게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이동거리 S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고요. 두 번째 과정은 그렇게 해서 최소로 됐을 때 최소 이동거리 S를 다시 H와 U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보고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식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동거리를 최소로 하기 위한 세타 값을 찾을 때 결과적으로 이동거리 S를 뭐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세타로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 0이 나오는 거. 그죠? 그 말은 뭐야? 요거 세타로 미분해라. 됐습니까?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수학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분할 수 있겠죠? 그지? y는 fx분의 1을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해서 미분하니까 어떻게 나오지? 세타로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사인 세타 플러스 뮤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h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사인 세타 나오죠. 되나요?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 0이 나오면 된다. 그러면 이게 0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분자항이 0이 되면 되지. 그지? 그건 어차피 h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사인 세타가 0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때 정리해보면은 뮤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같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로 나눠버리면은 그 값이 어떻게 나오지? 뮤 탄젠트 세타는 1 나오죠. 그 말은 뭐야? 탄젠트 세타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뮤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뮤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다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게 지금 세타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뮤분의 1이 나왔다? 뮤 값이 얼마다? 뮤다. 뮤 값이 얼마다? 1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얼마다? 루트 뮤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어차피 저 S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값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얼마인가? 사인 세타는 루트 뮤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얼마구나? 코사인 세타는 루트 뮤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뮤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대입. 그죠? 대입을 해서 S는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첫 번째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S는 어떻게 된다? S는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루트 U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뭐로 표현된다? 그렇죠. H로 표현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정리된 거죠? 두 가지 다 나온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푸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의외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죠. 바로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랬었습니다. 선배들이 바로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선배들이 한 문제를 주어줬는데 4-5명이 서로 다른 풀이 과정을 보여줬었어요. 서로 다른 풀이 과정을. 그런데 서로 다른 풀이 과정이 다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걸 잡아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안지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풀어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의 방법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가장 오류가 안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렇게 풀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또 다른 답안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번의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는데 사실 우리 1번 문제를 풀면서요 앞에 제시문들을 전혀 보지 않았었습니다.
맞죠? 근데 자, 선생님이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앞에 있는 제시문을 보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술고사장에서 만약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또 감점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문제를 누가 낼까요? 이 문제들은 누가 내요? 그래요. 교수님들이 냅니다. 교수님들이 며칠 고민을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 문제를 풀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학생이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어디에다 부여하는 거야? 제시문에다가 부여하는 거지. 그 제시문을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답안지를 문장화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제시문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2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는 알짜임을 계산했던 이유가 사실 앞에 찾아보면 그 내용이 제시문에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힌트를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제시문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답안지에 보여주셔야 돼요. 제시문 나에 의하면, 제시문 다에 의하면 알짜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단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제시문에 있는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를 그대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형 과정을 거쳐서 내가 충분히 제시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게 가장 옳아요. 알겠나요? 아까 선생님이 2번 문제 풀 때도 가속도 계산했던 이유 다 제시문에 그렇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그냥 에이 이따가 다 필요 없지, 내 마음대로 풀 거야. 아니 답은 맞겠지. 교수님들이 기분이 나쁠 뿐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 기분 좋게 제시문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두 번째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국민대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고요. 딱 봐도 앵그리버드죠. 여러분들이 아마 앵그리버드를 안 해봤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 그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크게 히트를 친 경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모여있는 데 가서 사람들 게임하고 있으면 그 근처에 들리는 거 그 띵띵띵띵 하는 음악 소리와 함께 막 소리 나고 막 그지? 그거는 너무나 뭐 이제 당연하게 들리던, 안 들리면 뭔가 이상했던 뭐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앵그리버드가 이렇게 과학적일지 수학적일지 아셨습니까? 그냥 앵그리버드 초등학생 애들한테 줘도 애들이 알아서 땡겨가지고 맞춰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청난 수학적 지식과 물리적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국민대학교는 과학 논술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과학 논술은 안 나오는데 왜 지금 현재 물리 시간에 지금 현재 수리 논술을 우리가 다뤄보느냐? 어찌됐건 수학과 과학은 연결되어 있는 게 맞고요. 특히나 수리 논술 문제도 과학적 문제로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국민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 앵그리버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원점에서 그죠? 새가 날아갑니다. 이때 초기 속도가 V0가 10m/s라는 것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서 가속도가 10m/s의 제곱인 공간으로 얘네들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각각의 지점에 있는 대지들을 맞출 겁니다. 그랬을 때 초기 속도는 10m/s고요. 이때 각각 X축과 Y축에서의 운동 속도를 표현하는 것도 다 식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참고 자료에 물체의 운동에서 거리와 속도를 각각 시간 t의 함수 st와 vt라고 한다면 다음의 관계를 만족한다고 하면서 우리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 다 식으로 다 보여줬어요. 맞죠? 그래놓고 1번에서는 각각 p, x, y의 성분 x와 y를 각각 시간 t에 의한 함수로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해라 그랬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위에 나와 있는 x축에서의 속력과 y축의 속력을 가지고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문제가 쭉 연결되니까 1번에 대한 해를 좀 찾아보면은 이때 vxt인가요? 네. x축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x가 어떻게 계산돼? 인테그라 vx t dt네요. 그렇게 해서 vxt에다가 앞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넣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얼마 나와?
10t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축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죠. y는 인테그라 vyt dt 역시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10t 사인 세타 마이너스 5t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수리 논술이니까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래 놓고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대지를 맞출 거예요. 근데 이 대지가 지금 현재 위치가 P1인데 P1이 얼마야? 5 루트 2, 콤마 5 루트 2 마이너스 5. 요 지점에 있는 대지를 맞출 수 있는 세타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시간 t를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아, 그 말은 이 얘기잖아. 자, 원점에서 쏠 겁니다. 앵그리버드를 쏠 건데 이때 요 방사각 세타가 있겠지. 그때 P1이 뭐 요 정도 있네요. P1이 요 정도에 있는데 얘가 쓱 날아가가지고 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서 요 세타값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날아갔을 때 걸리는 시간 계산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앞서 x는 10t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거고 y는 10t 사인 세타 마이너스 5t의 제곱으로 계산할 테니까 저기다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10t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5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오냐? 루트 2t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다시 또 이런 조건들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세타면은요. 그지? 세타면 루트 2t분의 1이니까 여기가 뭐야? 루트 2t가 될 것이고 여기가 얼마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t 사인 세타도 정리할 수 있겠죠. 10t 사인 세타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얼마다? 5 루트 2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그럴 필요 없겠군요. 여기가 1이 나오면 이거 정리할 수 있죠. 이거 정리된 게 얼마야? 루트 2t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아니야?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찾아냈고, 그지? 여기다가 뭐 대입해주면 돼? 사인 세타 대입해주면 되지. 요거 대입해가지고 정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타 값을 찾을 겁니다. 아마 이거 쭉 풀이하다 보면 t가 나오겠죠, t가. t가 얼마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때 어차피 시간은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시간은 몇 초다? 1초 만에 도달한다. 맞죠? 결론 나와야 됩니다. 시간 찾고 뭘 찾아야 돼? 세타 찾아야지. 그래서 세타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4분의 4분의 파이 나오네. 그치? 4분의 파이 나오니까 몇 도로 쏘면 된다? 45. 그렇죠. 45도로 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2번 문제를 풀면은 결과적으로 P1인 지점에 있는 대지를 맞출 때 경사각은 45도로. 맞죠? 그리고 시간은 몇 초 만에 걸린다? 1초 만에 걸린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 4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를 보면은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거든요. 단 이번에는 대지가 어디에 있어? P2 지점에 있는데 어디에 있니? 5 루트 3 5 루트 3 콤마 0인 지점에 대지를 맞추는 거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타값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2번 문제 풀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를 또 하나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타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세타 값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세타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하나는 30도가 나오고, 오케이? 또 하나는 60도가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자 보세요. 앞서 국민대학교 논술 문제는 수리 논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번 문제랑 4번 문제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문제를 왜 두 번을 냈느냐 이거지. 그래 놓고 5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1-2와 1-4의 결과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니? 2번과 4번의 해답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각도가 두 개. 그렇죠. 딱 보면은 지금 현재 2번에서는 저 P1 지점에 있는 대시를 맞출 수 있는 각도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P2 지점은 각도가 두 개가 나오죠. 이거는 사실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몸으로 익히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 돼지가 여기에 있어요. P2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저 돼지를 맞출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앵그리버드를 쏘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면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각도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왜 쟤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얘는 두 개가 나오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그 차이점을. 이 국민대학교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2를 다루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답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포물선 운동을 할 때 한 지점까지 이동할 때 그 각도는 예를 들어 여러 개가 두 가지가 나온다면 그 두 가지를 더한 게 얼마다? 90도다. 맞죠? 그게 물투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P1 지점에 쏠 때 그 각도가 45도가 나온다면은 그지? 어차피 이거랑 더해가지고 90도가 나올 수 있는 각도는 45도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각도가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얘가 예를 들어 하나가 30도가 나왔으면은 그 각도에 더해져서 90도가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각도는 얼마다? 60도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각도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5번 문제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법이었겠죠. 됐습니까? 근데 합이 90도라는 걸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아마도 대부분 거의 다 이 1-2번에서는 각도가 하나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다는 것만 호소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투에서 한 포물선 운동을 하는 때 한 지점까지 이동할 때 두 가지 경로의 각도는 더했을 때 90도가 나와야 되므로 따라서 1번은 45도 하나밖에 안 나오고 2번은 30도와 60도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됐겠죠. 감점 요인 없이 100% 풀어나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3번을 좀 봐야 되는데 3번을 보면은 이번에는 이게 P3였군요. P3. 자, 지금 여기다가 따라올게요. 3번 문항은 P2 지점 4,5 지점에 있는 돼지를 맞출 수 있는지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맞출 수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으로 계산해보면 되죠. 그지? 앞서 2번 풀었던 거 똑같습니다. 4번 풀었던 거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은 절대 P2 지점에 저 4,5 지점까지 물체가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답안으로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왜 굳이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리 문제를 결과적으로 뭘로도 풀 수가 있다. 그렇죠. 물리 용수로 풀 수가 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원점에서 4,5라면은 여기가 4, 여기가 5일 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각각의 길이를 미터 단위로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원점에서 10m/s의 속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어느 각도로 가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5m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이 지점을 맞출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은 과연 이 녀석이 5m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말인즉슨 이 물체가 지금 현재 그냥 10m/s로 올라가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g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써서 그지? 이동거리 S 그러니까 E에다가는 뭘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 G 넣어주면 되죠. 거기에다가 이동거리는 S가 될 거고요. 어차피 초기 속력이 얼마? 10이니까 마이너스 V제곱 제곱 그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마이너스 G에다 얼마 넣으면 돼? 마이너스 10 넣어주면 될 것이고 그지?
어서. 그리고 S에다가는 얼마를 집어넣는데? S에다가는 5m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V0에다가는 얼마 넣어주면 돼요? 10을 넣어주면 되겠죠. 10m/s의 제곱을. 그러면 이거 성립해 안 해?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합니다. 5m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5m를 갈 수 있다는 것은 뭐야? 얘가 연직 방향으로 쏘아졌을 때, 그죠? 연직 방향으로 쏘아졌을 때 5m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자, 5m, 연직 방향으로 쏘았을 때 5m를 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돼지가 어디에 있어요? 4,5 지점이 있거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경사각이 생겨버린다면은 얘 지금 5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 4,5 지점에 있는 돼지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수리적으로 저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이런 등가속도 운동 법칙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역시 답안에 맞는 표현으로 이제 썼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두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 사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푸는 그런 과학 논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안만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1번과 2번을 지금 좀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것을 답안지로 옮기는 과정이겠죠. 그죠? 답안지로 옮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시간 내에 조금 더 많은 유형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지금 풀이했었던 문제들 답안지에다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